보는 사람이 정청래 대표가 많이 아파 보여야지 본인이 아프다고 하면 효과가 좀 반감된다. 모든 상황이 정청래 대표를 도와주지 않아요.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큰 변수는 저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특정인이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다 혹은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그러니까 이게 선호투표제를 하면은 단일화 없는 단일화 효과가 있고 정청래 찍는 사람은 2등을 누굴 찍을까요? 그러면 가만 있어봐. 이거요. 이거 송영길 복잡해져요. 입장에서. 네. 그리고 최근에 김어준 씨를 보면 뭐 말을 바꿔 탔다 이건 아닌 것 같고 네. 힘을 뺀 거죠. 자기가 어떤 말을 쓸까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없이가 비온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7월 9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검찰 보안수사권, 보안수사요구권 등에 대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 대책이 어제 나왔죠. 언론에 공표를 한다. 언론에 알리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와서 과연 이게 제대로 된 대책이 맞느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곤 있습니다. 그 관련된 이야기들도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보시도록 하죠.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정호김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참 의상이 다양하십니다. 뵐 때마다 입었던 거 또 입었는데. 아닙니다. 아니요, 맞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옷을 좀 깨끗이 입는 편이에요. 오래 입고. 저는 처음 본 옷인데요. 아니 우리가 만날 일이 있나요? 다른 데서는 입으셨군요. 그럼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또 신혜원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속보가 하나 나와가지고 뭐죠? 보고 있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개최가 확정됐습니다. 축협에 대한 청문회. 정문에 예, 국회 차원에서 문체위에서 오는 22일에 청문회 연다고 합니다. 네. 출석 요구 증인 중에 정몽규, 홍명보 전 감독 등이 들어가 있고요. 참고인으로 박지성 선수 등이 포함되어 있네요. 귀국하시나요? 두 번째잖아요 청문회가. 하겠다 그랬어요. 귀국 요구를 하겠죠? 예. 당연히 방금 나왔습니다. 예. 네, 당연히 감독으로서 뭐 할 얘기가 있을 거고 또 정몽규 회장도 아마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근데 정몽규 회장아 죄송해요 자꾸 딴 얘기. 정몽규 회장은 대한축구협회 회장직만 그만두는 거고 피파 상임위원, 뭐 아시아 축구협회장 뭐 이런 직함은 다 유지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만하겠습니다. 축구 얘기. 청문회에서 알겠습니다. 따져 물어야 되겠네요. 네, 청문회 소식 속보로 좀 들어와서 전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아마 밤새 또 놀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미군이 이란 공습한 소식도 좀 들어왔는데 그것도 짧게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미국이 이틀 연속 이란을 상대로 추가 공습에 나섰습니다. 군사 시설 위주로 타격을 했고 공습 범위도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 상선 공격 사건이 발생한 게 있었거든요. 이제 그게 이란의 소행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보복 작전에 나선 겁니다. 네. 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예고를 했습니다. 휴전은 끝났다. 오늘 밤 다시 이란을 강력하게 공격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고 이게 발언 몇 시간 만에 이제 이루어진 작전인 건데 네. 이게 뭐 다시 예전처럼 뭐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는 보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왜 이러는 걸까? 네. 유가가 또 다시 바로 요동치기 시작했잖아요. 네, 브렌트유가 5.2% 급등했습니다. 네, 예. 휴전이 그냥 평탄하게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도 사실 별로 없어요. 뭔가 이런 노이즈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했었고 그 예상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여기 이제 자꾸 시장이 좀 흔들리고 하니까 네. 짜증은 좀 많이 나는데 우리 시장은 어제 그제 굉장히 많이 좀 빠졌었다가 오늘은 좀 회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또 떨어지고 그래요? 있습니까? 안 좋습니다. 눈을 꼭 감으시네. 주식 있어요? 있죠. 딱 보면 표정 보면 모르세요? 표정이 많이 안 좋은데. 최근에 사셨구나. 저는 정말 꼭 끝물에 들어간 그러셨구나. 사람입니다. 표정만 정말 알아. 안타까워라. 표정만 봐도 SK 280에 들어갔어요. 딱
딱 맞죠. 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표정이 얼굴에 다 나옵니다. 끝나고 저랑도 얘기 좀 하세요. 네. 아, 저분은 굉장히 싸게 들어갔습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아, 맞잖아요. 아니에요, 60인가 아니에요. 들어갔잖아. 아니 그 60에 소량 들어갔다가 네. 추가 배수도 저도 비슷한 층에서 한번 그래요? 들어갔어가지고 네. 네. 어쨌든 뭐 평단은 훨씬 낮을 겁니다. 근데 이제 AI가 본격화되면 네. 또 이제 웃을 날이 있기를 바라겠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데이터 센터 열심히 지어야지요. 네, 예. 잘하겠어요. 네. 자, 그러면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 뭐 요즘 정치권의 가장 큰 뉴스입니다. 이번에는 선호 투표제로 또 싸우는군요. 룰 싸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당 대표를 뽑을 때 선호 투표제라는 걸 도입을 해서 뽑잖아요. 어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냐면 원래 이제 첫 번째 투표에서 과반이 딱 나오면 그 사람이 되는 건데 과반이 안 나왔다. 그럼 1, 2등만 가지고 결선 투표를 하잖아요. 그냥 따로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에 투표할 때부터 순위를 매겨가지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등 빼고 나머지 투표한 사람들이 이 순위에 누구 뽑았는지 그거를 반영을 해줘가지고 네. 이제 결정을 짓겠다라고 하는 게 선호 투표제인데 이거 전준위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의결이 났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어제 최고위에서 아닌데 이거는 당원 당규 위반인데 라면서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이제 뭐 친청계로 꼽히는 문정복, 이성현 의원이 이 투표 적용하면 당원 당규 위반 소지가 있다.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냥 예전에 우리 원래 했던 대로 그냥 아예 1, 2위끼리 결선 재투표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정청래 의원 측에서 이제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정청래 의원 측, 하여튼 친청계로 친청계. 불리는 의원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사실 정청래 대표도 전준희가 네 이번 전당대회 선호투표제로 가요라고 했을 때 수용한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제 최고위를 거치면서 아니 최고위에서 당원 당규 위반 논란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살펴봐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제 결론은 못 냈어요. 또 오늘 최고위를 다시 열어서 네. 좀 들여다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위반한 거죠? 어떤 헌법과 법률? 아까 이제 민주당 당원 25조, 당규 66조에 보면 예. 당 대표는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이를 위한 결선 투표 실시 등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를 위한 결선 투표 실시 등 구체적 사안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무조건 결선 투표를 해야 한다라는 거야라고 이제 친청계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호 투표가 처음은 아니죠? 처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 했었던 네. 적이 있잖아요. 전당대회에서는 처음이고요. 예.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거나 예. 원내대표를 선출할 그렇죠. 때는 그 적용을 했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선거의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고 이게 당원들이 대규모 투표하는 거하고는. 음. 근데 그 당원 당규 해석을 보면 네. 이제 당규로 위임해 놨는데 당원에서는 당규상 그걸 정하는 주체는 전준이에요. 그러니까 전준이가 결선 투표의 방식으로 선호 투표를 정한 거기 때문에 네. 당규 위반이 아니다 이런 논리도 지금 가능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으나 유불리 측면에서 보면 이게 특정인이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다 혹은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네. 양 측면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호 투표제를 하면은 단일화 없는 단일화 효과가 있고 지금과 같이 이제 3자 대결 뭐 이런 국면에서 네. 그러나 결선 투표제로 갔을 때는 이벤트가 있어요. 어떤 이벤트죠? 아니 3위 후보가 2위 후보에 손들어주고 같이 네. 기자회견하고 연대하고 네. 근데 이 이벤트가 선거 유권자들한테 주는 또 효과도 있거든요. 영향력이 네. 있겠죠. 때문에 어떤 게 꼭 불리하다 어떤 게 꼭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게. 네. 특히 불리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아니 불리할 게 그러니까 뭐가 근데 있죠? 이제 저는 거꾸로도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네. 이벤트를 통해서 1등 후보를 몰빵하자라고 하는 분위기를 이벤트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거꾸로 정청래 대표 측에서는 시간이 결선 투표를 두면 일주일 뒤든 뭐 이틀 네, 뒤든 네. 투표를 다시 하게 될 경우 예. 투표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투표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왜냐면 결선 투표는 귀찮으니까 또 안 할 수도 있고. 네. 맞아. 근데 선호 투표는 한 사람도 못 빠져나가요. 모두가 다 투표해야 됩니다. 다 한 투표하는 방에 효과가 끝난 있는 거니까. 거니까. 한 방에 결선 투표까지 모두 해놓은 참여시키는 거지, 사실상.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두리를 쳐놓는 거죠. 그런데 아니,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당원 주권이 선호 투표제는 훨씬 더 올라가게 되는 네.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좋은 거죠.
이 투표할 사람들을 포기하게 하는 걸 기대하는 이제 거는 그런 거는 지금 선호 투표제에 대해서 예. 이의를 제기한다라는 거는 예. 본인에게 불리하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그 모든 그 소위 유권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측면도 있는데 내가 지금 이 구도에서 내가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여기서 그냥 결론이 나버리잖아요. 네. 그런데 결선 투표가 있으면은 일주일이 됐든 이주일이 됐든 자기가 또 뭔가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번다라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디가 유리하고 어디가 불리하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내가 쫓아가야 되는 쪽은 기회를 한 번 더 얻는 것과 한 방에 끝나는 거에 그 인식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예. 네. 특별히 더 불리할 것 같진 않은데 여튼 근데 일단 이게 반대하는 논리가 네. 머릿속으로는 유불리를 따지지만 명분은 이제 당원당규 위반이라는 그건 거잖아요. 근데 일단 전준위에서 이제 당원당규 그러니까 일단 결정은 전준위가 하는 네. 거니까 전당대회 네. 준비위원회에서 이거는 당원당규에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결론을 내려가지고 최고위로 넘어온 것이고 네. 뭐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미 한번 전당대회는 아니지만 뭐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라든지 원내대표 선거에 도입이 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거 선호투표제 내가 하자고 한 거야. 당원 주권 강화하기 위해서 내가 도입한 거야라고 하면서 페이스북에 막 예시까지 들어서 올렸잖아요. 그때 1등 예시를 조정식 국회의장으로 들어가지고 또 명픽이야 막 이런 논란까지 있었는데 네네네. 아무튼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었고 그때는 아무도 이제 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사안인데 네. 이제 이번에는 이거 당원당규 위반이야라는 문제 제기가 있다 보니까 사실 속으로는 유불리를 따지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정청래 대표가 지금 국면상 조금 몰려 있잖아요. 특히 뭐 자기 정치 이런 게 사실 정청래 대표한테 굉장히 불리한 프레임이에요. 네. 나는 자기 정치 안 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자기 정치라는 게 김민석 후보 개인의 인식이 아니고 정부 사이드나 청와대가 전부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비춰지거든. 네. 근데 이 상황에서 뭔가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걸 이슈로 삼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층 결집하고 내가 언더독이다. 2대1, 3대1로 지금 맞고 있다. 아프다. 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저게 뒤집히지 않더라도 지금 이 국면을 탈출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이거 내세울 만한 이슈인 거죠. 내가 뭐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몰리고 있고 지금 약자다. 언더독이다. 룰까지 나를 괴롭힌다. 룰이 나를 이런 걸 억까한다. 슬쩍 비추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유불리는 사실 이게 잘 판단 안 돼요. 알 수 없죠. 왜냐면 1등을 찍고 2등을 그 사람 찍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3명, 더더군다나 3명이면 예. 2등을 과연 누구 찍을까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단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단정할 대로 수는 없지만 이제 내심 1등에 김민석 찍은 사람은 2등에 송영길 찍을 것 같고 1등에 송영길 찍은 사람은 2등에 김민석을 찍을 것 같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제 사전 단일화 근데 없는 단일화였까지. 네. 정말 그럴까라고 한 번 더 물어보면 네, 그게 몰라요, 그렇지 그거. 않을 수 정말 있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럼요. 이 당원들의 오히려 마음이라든가 상대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김민석 1등, 2등 정청래 이렇게 찍는 사람도 많을 수 있다. 아니야. 그럼요. 김민석 그냥 찍는 그대로. 사람은 2등 송영길, 송영길 찍는 사람은 2등 김민석. 그러니까 그거가 지금 약간 겁나니까 하지 말자는. 아니 반대도 있어요. 반대 효과는 네? 뭐냐면 이게 이제 단판 승부잖아요. 예. 결선 없는. 그러면 서로 간의 1위 경쟁이 치열해져요. 그 얘기는 송영길, 김민석 사이도 긴장이 세게 걸릴 수가 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정청래 찍는 사람은 2등을 누굴 찍을까요? 그러면 가만 있어봐. 이거 송영길 복잡해져요. 굉장히 입장에서 예. 송영길 네. 입장,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예. 2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결국 1, 2등 중에 누군가가 송영길을 네. 해줘.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굴 덜 2등에 예. 고민정을 올리지 않을까? 아니요. 3명 올라갑니다. 아, 그러면 송영길이구나. 어머, 모르겠다. 이거 몰라요. 몰라요. 네, 몰라.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게 등록은 4명이 했지만 이제 컷오프를 해서 3파전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2등에 이제 누가 찍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최종 뭐 어떻게 될 그렇죠. 수도 아니, 있는 맨사 거고. 아니 회원에게 물어보셔야 된다. 우리 조기 의원이 네? 난 좀 방금 엄청 기대했거든요. 뭐 나오는 줄 알고. 근데 뭐
생각을 좀 하고 말씀을. 결국 맨사에게 물어보세요. 뭐 그러겠다라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아니 송영길 대표의 워딩이 어제 재밌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일단 김민석 의원은 전준희의 결정은 뭐 유불리 따질 문제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존중하면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송영길 의원은 자 이거 선호투표제 부담 없이 송영길을 찍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저는 아주 그렇지. 승리의 그러니까. 카드가 된 건 아닌가 그 이렇게 생각이 워딩을 드는 거야. 했어요. 김민석,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송영길을 찍겠어. 2위에 그죠? 오히려 송영길 그렇죠, 많이 그렇죠. 찍으면 네. 오히려 그러면 근데 송영길 이게 후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배제 투표적 성격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1등 하고 싶은 사람 후보를 찍어주고 이 사람이 경쟁자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꼴찌에다가 배치를 삼등으로 하겠죠. 배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가 엎어지는데 문제는 올림픽에서 우리가 은메달 100개 따도 금메달 하나 못 이기잖아요. 결국 2등 싸움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지만 결국 1등에서 그거를 표를 모으지 못하면 2등 뭐 은메달 100개 모아도 안 된다. 이게 유불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간단하지 않아요, 직관적으로 나한테 유리해 불리해 얘기가 어렵다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아까 논평해 주신 게 조금 맞는 게 이거를 전선 삼아서 결국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정도의 구실 그렇게 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네. 다시 한번 여쭤보면, 그러니까 3등한 후보의 2순위가 표로 가는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1, 2등 한 사람의 그건 안 2순위 표는 가.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야. 우리가 네. 지금 말한 게 그렇죠. 의미가 없어.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3등한 후보의 2순위만 표에 이제 더해지는 맞아요. 걸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청래는 좋은데 김민석이 싫다고 예를 들어 2순위로 설령 송영길을 찍는다 하더라도 이건 의미가 큰 없어요. 표가 의미가 없는 맞아요. 거죠. 그냥 만약에 똑같아지는 거야. 김민석, 정청래 1, 2등 한다면 그러니까 이- 모를 다 가정입니다. 일은 아니에요. 이거는 모를 일은 네.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튼 제일 중요한 건 누가 3등 하냐네. 삼-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 3등의 마음을 어떻게 네, 얻느냐. 3등한 후보의 2순위 순위가 표가 누구냐가 이게 제일 관건이죠. 중요한 그럼 그러니까 이제- 3등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 네. 이 고슴도치의 이 가시가 네. 한쪽으로만 이제 뾰족하게 되고 한쪽은 한없이 이제 가볍게 이제 털처럼 바뀔 수 있죠. 한 사람한테는 거세지지 않을 거예요. 네네. 네. 이제 그러면 일단 뭐 송영길 의원도 이제 굉장히 선전을 할 걸로 보지만 기존에 나왔던 여론조사로 여론조사 봤을 상으로는. 때는 송영길 후보가 3등인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럼 그랬을 때는 지금 송심 잡기가 중요하네. 그래서 네. 승리의 카드 이런 얘기 뭐가 됐든 나는 중요한 인물이다 이제 이런 건가? 그렇죠. 네. 어쨌든 그렇게 여론조사만으로 보면 결국은 페이스메이커 아니에요? 누가요? 3등이신 분이. 근데 알 수 없죠. 왜냐면 네. 고슴도치끼리 또 싸우고 하면 피를 흘리잖아요. 그런 이거 얘기도 알 수 있더라고요. 없어요. 네. 네. 모른다. 근데 이 룰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안 바뀔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선호투표제? 네. 네. 왜냐면 너무 좋은 실험이고 너무 안 좋은 바뀔 것 같은데. 그냥 장점이 그대로? 많아요. 네.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 피 튀기는 혈전을 좀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그냥 끝내버리니까 네. 네. 그것도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비용도 상당히 세이브 네, 되죠. 네, 정당 네. 입장에서. 네. 또 1차전 이후에 어떤 뭐 후보자 간 딜 같은 것도 훨씬 아마 줄어들겠죠? 그러네요. 네. 자, 그리고 그리고 어제 네. 출마 선언한 두 의원 저희가 출마 선언문에 대한 소개를 못했어가지고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의원 이재명 정부의 4년 황금 같은 시간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당이 가장 집중해야 할 시대적 과제는 이심송심 당청동색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심송심 당청 동색. 네. 네, 당과 청이 같이 간다. 같이 가고 이재명의 마음은 송영길의 마음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이제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젊은 민주당을 강조했어요. 언제까지 86그룹을 민주당의 전면에 내세우고 그걸 쫓아갈 거냐.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도 뭐 인터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당대표 시절에 소통이 사라지고 논의가 사라졌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네. 했어요. 참 이건 놀라운, 보시는 분에 따라서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송영길 그 후보가 네. 페이스메이커로 출마한 게 아니고 저격수로 출마한 것 같아요. 저격수. 스나이퍼? 정청래 저격으로? 후보에 대한 시종일관 지금 저격이잖아요. 네. 물론 최근에 이제 김민석 후보도 메시지가 세지긴 했지만은 사실은 송영길 후보가 먼저 시작했어요. 네. 아직 이제 김민석 후보는 총리직에 있었기 때문에
총리직 그만두기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나를 세우지 못했는데 네. 그 전조를 쫙 깔아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청래 후보에 대한 당내 여론을 부정적으로 만드는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를 했거든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근데 이제 송영길 후보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꼭 이게 무슨 뭐 김민석 대세론을 모아주기 위해서 출마한 사람이 아니다. 네. 내가 될 수 있다. 김민석 후보도 나름 약점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 뭐 후단협 그 이슈도 있었고, 네. 그래서 당원들의 판단이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이러면 이제 본인으로 수렴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 또 이제 투표 방식도 저렇게 선호 투표 이렇게 되니까 네. 송 대표 측에서는 해볼 나쁠 게 만하다. 없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네. 근데 당청 일색은 좀 너무하지 않나요? 아니 당청 근데 간의 긴장 관계가 좀 당청- 있어야지. 네. 네. 동색, 당적 동색. 송영길 전 일색이다, 일색이다. 송영길 전 대표는 네. 여당 때 대표를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는데 네. 또 이견도 드러낼 때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하고 실제로 토론도 맞아요, 맞아요. 아주 대놓고 토론도 하고 네, 식사도 네, 네. 하고 또 언론사에서 부르면은 그거 가가지고 같이 발제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여당의 당대표론, 그러니까 야당과도 협치도 만들어낼 수 있고 뭐 또 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를 해보셨고 또 그런 그릇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적극 어필할 것 같고 반면에 정청래 대표를 너무 공격하게 되면 예, 아까 말씀처럼 피해자의 서사 혹은 저 아파요 지금 두 명이 때려요 세 명이 때려요 네. 이게 이제 역으로 동정론으로 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너무 또 과하면 과유불급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네. 페이스북에 그렇게 올렸죠.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좀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현장 출입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제 페이스북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2대1 혹은 3대1로 싸우면 흠씬 두들겨 맞습니다. 많이 아픕니다. 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도 자꾸 왜 명청대전 명청갈등 이런 허위사실 유포하냐 그런 거는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는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뛰고 있고 대통령은 존경하는 동지이자 전우다. 그러니까 나 좀 그만 괴롭혀라. 나만 뚝갑 패지 말아라. 이제 이런 글들을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약간 그런 막 명청 대전, 명청 갈등 이렇게 이제 기사 나오는 거를 상대로 내가 이거 진짜 법정 대응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말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좀 많다. 법정 대응을 어떻게 해요? 라는 전언이 허위사실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다. 명청대전 허위사실이다. 아니, 근데 이거는 전당대회에서는 하나의 기준점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권 여당의 그릇론도 얘기하셨고 그리고 지금 사실 당내 분란이 언제 표면화됐냐면 2월 달에 합당 이거 하면서 표면화됐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관리가 잘 안 됐어요. 그리고 평택 그 결과가 어쨌든 국민의힘 승리로 나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전국에 있는 당원들의 마음이 서로가 서로를 핥히게 되면서 분란이 완전히 그냥 전면화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당대표가 사실은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거는 정청래 대표를 공격하면서도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나는 안정된 여당을 운영할 거야라고 하는 본인의 어떤 장점을 설명하는 네. 그런 게 될 수가 그리고 있겠죠. 정청래 대표의 요 페이스북을 2대1로 싸우면 많이 아프다. 지금 흠씬 두들겨 만다. 요거는 전략적으로는 약간 팁을 드리자면 이게 보는 사람이 이 정청래 대표가 많이 아파 보여야지 본인이 아프다고 하면 효과가 좀 반감된다. 그러니까 보는 내가 사람이 아프다고 짠해 하고 보여야 나 너무 되는데. 힘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 효과는 오히려 반감된다. 차라리 아니 이게 맞아. 나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아, 그래요? 왜 엄살이야 이렇게 아니 느껴질 이제 수도 있는 진짜 거예요. 아프면 페이스북을 하지 않지. 괜찮아. 근데 지금 하잖아. 나 아프다. 그 나름대로 전략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전략이 있겠죠. 정치인인데.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확실한 효과는 보는 사람이 좀 안쓰러울 맞아. 요런 모습 이게 이제 연출되면 아마도 효과는 더 좋을 것이다. 모든 상황이 그 정청래 대표를 도와주지 않아요. 보니까 일단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큰 변수는 저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의 의중과 메시지가 뚜렷하잖아요. 그것도 정청래 대표를 그냥 힘들게 하는 거고, 그리고 본인에게 우호적이었던 스피커, 뭐 유시민, 김어준. 근데 유시민 작가의 얘기가 재건축론 이게 역풍이 세게 불었어요.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지 않잖아요. 불리하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김어준 씨를 보면
뭐 말을 바꿔 탔다 이건 아닌 것 같고 네. 힘을 뺀 거죠. 음. 왜냐하면 김어준 씨는 다 자기 미치기 때문에 뭐 말을 갈아타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떤 말을 쓸까를 생각하는 사람이지 말을 갈아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힘을 뺐어요. 어제 그거는 뉴스공장의 그 모습은 분명히 힘을 뺀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도 상황이 잘 여의치 않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사실 이게 정청래 대표 개인만의 의지는 전 아니었다고 보는데 어쨌든 본인이 총대 메고 추진했는데 요즘 조국 대표를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이랑 합당하자고 했다고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좀 도와주질 않아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좋은 전략이 있어요. 36개 주의상책이라고 36번째 계책은 도망가는 거다. 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불출마하면 좀 나아요? 만약에 아니죠. 낫진 않고 도망간다니까 뭘 나. 어디로 가냐고. 이제 할 수 없죠. 불출마 전략적 퇴가. 안 되죠. 네. 네. 그 지금 이거 고상한 말로. 예, 당 대표 출마 및 하여튼 이거 안 되면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이 마지막 찬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절박하죠. 그렇죠. 절박한 느낌이 좀 있어요. 필사적이죠. 네. 그리고 만에 하나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 차이가 많지 않고 그래서 어떤 자기의 어떤 그 비주류로서의 세력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상징성 있는 수치가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네. 어떤 절박감이 배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과 함께 이제 친청이라고 분류된 이성윤 의원이 다시 또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어제 그 예. 김민석 의원의 그 이제 뉴스공장 출연 얘기를 하면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그러니까 두 사람, 그러니까 인터뷰이와 인터뷰어가 어떤 생각으로 그 인터뷰를 했느냐에 대해서 해석이 되게 많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단 김민석 의원은 작정하고 할 말을 좀 준비해 간 느낌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이제 준비된 질문에 이제 뭐 반박도 하고 그 당시에 대통령, 정무수석, 뭐 비서실장 아무도 합당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 없는데 다시 확인해 갖고 오세요. 뭐 약간 이런 식이었고 그 다음에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도 그게 바로 자기 정치지. 아니 합당 얘기할 때도 폭탄 선언하고 자기 정치하려고 과욕 부렸던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맹렬하게 나섰고 네. 김어준 씨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이렇게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좀 맞붙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힘을 좀 뺐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힘을 좀 뺐다라고 하는 건 일단 인터뷰를 한 거죠. 원래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썩 매끄럽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계속 여론조사에 김민석 총리 넣어가지고 그때 총리실에서 우리 왜 자꾸 넣는 거야 안 나갈 건데 빼줘 이랬는데 여론조사는 우리 마음이지라고 해서 계속 넣었었고 그다음에 대통령 순방 갔을 때 이제 국무회의 뭐 있었다 없었다 가지고 왜 자꾸 허위사실 얘기해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인터뷰가 성사가 됐고 그다음에 이성윤 의원 말씀하신 대로 문제 제기했던 네. 계엄 표결 당일에 계엄 해제 표결 때 김민석 의원 뭐 하셨어요? 왜 안 들어왔어요? 라고 한 것도 이제 뉴스공장 측에서 CCTV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해명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네. 그 1초 뒤에 뛰어들어간 장면 같은 거.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살짝 이제 부연을 하면 그 어쨌든 그 의문은 해소가 된 거잖아요. 네. 감기약 성분이 뭔지 그 자는 척인지 뭔지 아니고 나 열심히 저렇게 뛰어들어 갔어라고 했는데 이 논란은 사실 이렇게 이제 끝나면 됐을 것 같은데 일단락이 될 것 같았는데 이제 이성윤 의원이 재반박성 글을 또 올렸습니다. 네. 아니 국민과 당원이 궁금한 거는 딱 하나입니다. 결과적으로 왜 불참했냐고. 어쨌든 계엄 선포일 그 시간이 10시 반부터 국회에 들어왔다고 하는 12시 45분까지 그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뭐 했는지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국민과 당원이 궁금한 게 아니라 본인 궁금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사족이 돼 버렸죠. 그러니까 저 뉴스공장 방송 나간 뒤에 그 뒤에 갖다 붙인 건 전부 사족이고 결국 이제 자기 선거 운동인 것 같아요. 뭐 김민석 총리에게 타격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저게 결국 이제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이른바 이제 그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있잖아요. 뭐 이 최고위원 출마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 네. 그거 이제 자기에게 모으겠다. 뭐 이 목적이 강한 것 같고 저는 어제 인터뷰를 보면서 상당히 그 두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사람과 또 그 인터뷰에 응하는 사람이 서로 말을 끊어가면서 그렇게 아주 격하게 어떻게 보면 한 거예요. 네.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김어준 씨가 아주 센 검증성 인터뷰를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걸 다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잖아요. 네. 원래 김어준 씨는 그 기회 안 줘요, 그냥. 네. 쓱 뭉개고 넘어가고 없는 사람 취급하는데 그러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게 저는 약간 거꾸로 이제 한쪽으로만 힘을 실는 거에서 기계적 중립 비슷하게 힘을 뺐다는 거죠. 근데 저는 김어준 인터뷰에는 다른 후보들도 앞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럼요. 전 나가려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다뤄주는 것이고 어쨌든 유튜브의 특성상 뭐 수익도 당연히 연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시장 가는 이유는 상인들이 있기 때문이고 거기에 그 상인들한테 물건 사는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요즘 말로 따지면 시장이 유튜브인 거잖아요. 근데 거긴 당연히 나가서 나를 반대한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 모두가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후보자들이 가서 소구하는 게 맞다 보고 이성윤 의원께서는 제가 볼 때 약간 동료애를 좀 가지고 이번 선거에 뛰어들어서 비판을 하시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방식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계엄을 자꾸 이 걸고 넘어져서 실제로 상대방이 계엄 때 왜 그렇게 뭐 피했냐라는 식의 이제 레토릭을 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는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지만 실제로 본인 최고위원 득표 전략에는 10% 15%의 뭐 이를테면 김민석 의원에 대한 비호감을 갖고 있는 당원들을 결집시켜가지고 그분들만 와도 된다. 나는 최고위원에 당선되겠다. 이런 정도의 전략으로 전 보여져서 조금 근데 그 눈살이 좀 CCTV라든지 심지어는 그 작년에 그 도와줬던 여성 인터뷰를 또 한 번 반복해서 이제 네. 풀어주잖아요. 네. 그럼으로써 김민석 후보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저는 왜 그 전에 왜 서로 진영으로 나뉘면서 멸칭으로 왜 부르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과연 김어준 씨가 그 멸칭에 들어갈 정도로 완전히 지금 경도대와 있었던 상태였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고개가 갸웃거려요. 왜냐면 이전의 상황이 왜냐면 잘 모르니까. 근데 왜냐하면 요번에 김민석 전 총리의 인터뷰도 그랬지만 그 청와대 정책실장도 반도체 삼성 그 관련해 가지고 거기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그러면은 소위 그 반대 진영에서 김어준 채널의 그 어떤 확산 능력을 인정한다라는 것이고 또 그 완전히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전략적인 어쨌든 협조잖아요. 이 그 정책실장의 그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얘기도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는 이거는 오히려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인터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네. 그 저도 어제 방송을 끝까지 들어봤는데 김어준, 김민석이 이렇게 막 날카롭게 튀기는 것 같기는 한데 이 특징이 뭐냐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견해가 같았어요. 그럼에도 결국 통합이라는 거는 내부부터 그 통합, 그러니까는 외연 확장보다 안에서의 어떤 단합이라든지 이걸 강조함으로써 해석을 반반씩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김어준 씨 같은 경우도 네. 결정적으로 도와주잖아요. 지금 이 문제 CCTV 24일 바로 그 표결하는 밤. 그래서 김민석 전 총리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마치도 대장동 사건이 다시 환기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걸 도와주되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듯하여 아직까지 끝난 거는 아니다라는 여운을 기존의 그 네. 소위 친청계 지지자들에게 보여줄 여지를 이 여러 사람은 군데는 사업가잖아요. 남겼다? 네. 또는 뭐 장사하는 사람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3자가 그 내부의 관계 동학을 모르는 상황에서 볼 때는 그런 네네네. 알겠습니다. 게 보이기도 한다라는. 물론 이제 방향 전환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뭐 갈아타기로 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네. 이제 원래 그 뉴스공장 아까 이제 시장에 이제 살 사람 시장 있어야 간다.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제 시장에 오신 분들의 민심은 어떤지 요새 또 딴지일보를 열심히 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반응은 이렇게 딱히 김민석 총리에 대한 인식이 좋아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베스트 글들 위주로 좀 봤는데 그 이제 그 질문이 끝나기 전에 답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뭔가 이제 준비한 말만 속사포로 쏟아내고 갔다. 거기서 뭔가 가르치려는 모습이 보여서 나는 반댈세 뭐 이제 이런 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거는 자기가 한 거는 자기 정치 아니고 정 총리가 한 거는 자기 정치라고 탓만 하고 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좀 비판을 하시면서 네. 그 이제 김어준 씨가 질문할 때 이낙연 전 총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김민석에게서 뭐 이낙연이 보인다. 이제 이런 글들이 있는가 하면 뭐 이제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은 흡수 통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이제 이런 글들이 좀 베스트 글들에서 그러니까 보이더라고요. 딴지 게시판에 그 민심은 거의 뭐 이건 굉장히 뭐 복잡할 건 없고 아주 명확하죠. 그래서 조국 혁신당의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차기 대통령, 그 다음에 김민석 전 총리는 배신자, 예 그리고 이번 당 대표는 정청래.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명확합니다. 딴지 게시판은 좀 하드코어잖아요. 민주당 지지층들 중에도. 네. 때문에 그 뉴스공장을 듣는 한 30만 정도가 이 동접을 하는데 그 중에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나는 누구지지 이렇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 당원 지지층들한테 넓게 영향을 주는 방송이기 때문에 아니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뭐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거기서 그런 정도 시간이 김어준하고 1대1로 깔리는데 네. 설령 김어준 씨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본인을 이렇게 좀 올가매려고 하더라도 그거야 뭐 본인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피해가면 되는 거니까 실제 그렇게 했고. 네. 그래서 저는 뭐 김민석 총리 측에서는 선방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했고 그 동안에 총리여서 못한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런 얘기 내가 다 했다.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네. 생각하지 않겠어요? 특히 5개월여부터는 당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측면이 네. 많은 걸 시사하는 것 같아요. 당시에도 청해의 기류나 아니면 정부의 기류가 당이 이거 뭔가 좀 발이 안 맞는데 라고 네. 하는 이야기들이 서로 간에 있었을 거다 이런 유추가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었죠. 저는 오히려 그래서 놀라운 게 네. 김어준 씨가 불러서 그 얘기를 다 들어줬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원래 해석하는- 김어준 씨는 아예 네. 없는 사람 취급해요. 안 들을 거면. 네. 송영길 대표 그래서 화가 많이 난 거잖아요. 송영길은 없는 사람 취급했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 네. 또 나가실 거니까 아마 네. 또 얘기가 네. 있겠죠. 워낙 연쇄 이제- 인터뷰가 네. 있겠죠. 네. 워낙 큰 스피커다 보니까 네. 아마 나갈 것 같고요. 예선전 전에 해야 됩니다. 네. 누가 네. 털어질지 모르니까. 자 아무튼 그리고 이런 상황에 네. 정청래 대표는 이제 본인의 선명성을 또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3대1로 맞으면 아파요 글 올리기 전에 김용민 의원과 찍은 투샷 사진을 또 많이 올렸어요. 네. 이제 김용민 의원이 또 이제 당내에서 가장 강경한 검찰개혁론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사회 대개혁이라고 하는 이제 문건 들고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이제 검찰개혁 동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김용민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김용민이다. 이제 김용민 의원이 원래 이번에 전대 나가려다 불출마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서 나한테 이제 본인이 구상한 개혁 지도를 완수해달라는 부탁을 해왔다. 그 꿈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손 맞잡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민주당 뭐 검찰 개혁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이 보안 수사권 폐지에 속도를 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법사위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어제 전체 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을 했고 이제 민주당에서 낸 이제 김용민 안이 있고 조국혁신당에서 차규근 의원이 낸 이제 안이 있거든요. 그 두 안을 이제 법안 심사 일소위로 회부를 해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빠르게 이번 달 안에 TF에서 최종안 내서 최종 처리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당내에서도 조금 신중하게 가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그 광주에서 장윤기 사건 있고 했잖아요. 네. 이제 이때 이제 경찰 아버지 경찰이 막 내부적 수사 정보 유출해가지고 증거 인멸하고 이제 이랬는데 이제 검찰에서 보안 수사를 통해서 이제 이러한 사실들이 밝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기원 의원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면 서민 성범죄 피해자 등이 피해를 보고 오히려 범죄자는 좋아할 것이다. 뭐 곽상원 의원도 경찰이 정보 수집과 치안 유지에 이어서 수사권까지 독점을 하면 그 권한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 민주당 의원들 단체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제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사건 등 조건부로 좀 이제 보안 수사권 남겨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아마 민주당은 뭐 큰 논란 없이 아마 이거 가는 거죠? 속도 있게. 일단은 보안 수사권은 폐지하는 건 확고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보안 수사 요구권의 실질화 이거를 위해서 아마 수기를
오늘 정도에 하지 않을까 싶은데 수기를? 오늘 법안 발의까지 한다고 하니까 예. 이미 어느 정도의 안들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보안 수사 요구를 했을 때 경찰이 그것도 막 차일피일 미루거나 시간 끌게 하거나 뭐 하고 이러면 피해자의 어떤 피해로 더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실질화 이제 약간 요구권을 좀 강화한다는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모르겠고 네. 그 다음에 요번에 그 광주에서 벌어진 요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해관계 당사자가 사실상 수사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족. 예, 그래서 기피제도나 회피제척제도 같은 것들을 지금 경찰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는 법안들을 좀 넣고 해가지고 한다는 건데 최종안이 뭐 오늘 오후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걸 보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어찌됐건 저는 이게 백래시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백래시. 개혁을 하는 건 좋은데 네. 다시 반동이 오게 되면 저는 정권을 잃을 정도의 어떤 사안이라 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정권을 잃게 되면 이거 다시 다 도돌림표 될 텐데 네. 그런 무위로 가는 개혁을 하나만한 개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나중에 2년 후 총선에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이렇게 이제 통과시켜가지고 전혀 보안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장윤기 사건 같은 사건이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누구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네. 그 사례들이 계속 축적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총선의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 국민은 단순히 어떤 그 특정 그 이념을 공유하는 어떤 권리 당원 또는 뭐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 이런 사람들하고는 결을 달리하는 다수의 이 국민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그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 이 보안 수사권 폐지는 통과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김민석 후보 측에서도 결국은 그 많은 권리 당원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일단 표가 날아가는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확고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무책임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저는 필요 최소 범위에서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보안 수사 요구권의 실질화라는 것도 말은 그럴 듯한데 이런 거죠. 보안 수사를 요구하면 반드시 하도록 하고 기한을 정하고. 근데 기한을 내에 정해서 보안 수사 요구에 응해서 올라온 게 똑같아. 지금도 이런 핑퐁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다시 검찰에서 보안 수사 요구하고 경찰은 거의 달라지지 않은 걸 도로 토스하고. 그러면 그 사이에 사실은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는 계속 누적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의심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별건 수사로 확대하지 않겠냐.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거는 원칙인데 어쨌든 보안 수사 요구가 원칙이고 보안 수사는 기소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검찰이 행사하되 이게 범죄 동일성이 유지되는 선에서 만약 그 범죄 동일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어떤 범죄가 발견되면 그건 다시 경찰로 넘기도록 네. 장치를 만들고 보안 수사의 이유와 뭐 어떤 대상 이거를 명확히 명시해 가지고 그걸 피의자 변호인한테도 다 공개하도록 하고 이런 등등의 제도를 만들면 별건 수사로 이게 악용될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거 없앨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남겨야지 이번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이게 없으라는 법이 없는데 수사심의나 인권보호국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전부 사후 대책입니다. 근데 수사는 즉시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요. 그때 증거인멸이 안 되도록 하고 그때 어쨌든 진범이 잡히도록 해야 되고 네. 그때 기소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 인권보호하고 나중에 가서 수사심의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네.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이 그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했다라는 명분에 집착할 게 아니고 결국 형사사법 체계의 완결성이나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뭔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너무 전당대회 이슈로 이걸 소비하고 있어요. 저는 그 점이 불만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저 보안 수사 안 할 테니까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보안 수사 좀 하는 걸로 해도 아니, 되지 저도 않을까? 민생 보안 수사권을 왜
막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죠? 어제 굉장히 국회에서 흥미로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네. 정성호 장관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만났어요. 근데 만난 자리에서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가 아니 존경하는 이 정성호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보안수사권 일부 존치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셨던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갑자기 전면 폐지로 선회한 건지 납득하기가 어렵다. 자꾸 우리 장윤기 사건 보고 김창민 감독 사건 봐라. 보안수사권 남겨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이제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이 형사 사법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라면서 다만 정부의 입장은 보안수사권 폐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최종 입법 권한은 국회에 있는 만큼 여야가 충분히 논의를 해달라. 네. 특히 정정식 원내대표 굉장히 훌륭한 법조인 출신이고 법사위 위원이시잖아요. 꼭 참여해서 여러 우려 사항을 전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당의 입장이 이제 워낙 강경하다 보니 또 이런 도움을 좀 청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하는데 네. 이 보안수사권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 가장 강한 네. 목소리를 쭉 내왔던 최강욱 전 의원이 대안을 어제 제시했습니다.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어제 한 그 유튜브 프로그램에 나가서 네. 이제 보안수사권 이제 완전히 폐지가 됐을 경우에 이러이러한 민생 사건에 우려가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에 네. 이제 이번 사건 그렇죠. 이제 문제가 있죠. 경찰이 숨겼죠. 그럼 이제 검찰이 알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론에 알리면 됩니다. 검찰이 언론에 알리면 된다. 내가 검찰이라면 그렇게 하겠다. 이런 라고 이야기를 했죠. 검찰이 언론에 알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느냐? 조금 어렵다고 봐야겠죠. 이건 뭐 굳이 뭐 오래 이야기를 들을 만한 내용은 좀 아니, 아닌 저는 것 이제 같고. 어렵다는 차제에- 표현이 맞을까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네, 10월 2일 날 수사청 공소청 이거 개정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그때 어쨌든 전 검사들도 수사청으로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유인 체계, 유도 체계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해서 실제로 경찰이 잘하는 영역이 있고 또 검찰이 맞는 영역, 이게 완전 법률가의 영역과 수사 영역에 있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경찰이 잘하는 건 있는데 그거를 어쨌든 수사 검사들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그것들이 일정 부분 보완되는 효과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책들도 좀 잘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자, 어제 그 시사평론가로 네. 활동하는 정구승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 네. 가 있잖아요. 근데 그 최강욱 의원의 발언을 처음 듣고 아니 한동훈 지지 선언하는 거야라고 논평을 또 했어요. 그건 무슨 의미죠? 아까 이제 뭐 피의 사실 공표 관련해서도 과거에 네.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던 최강욱 의원인데 이거 뭐 검찰이 언론 상대로 언론 플레이 하라는 거야? 옛날 한동훈식 플레이 하라는 거야? 한동훈 지지 선언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또 강하게 논평을 수사 내용에 했더라고요. 대해서 언론에 공표하는 것 자체가 또 불법일 수 있으니까. 일종의 뭐 언플하라는 거 아니냐 이거는 네. 검찰더러 이제 이렇게 또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짜 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요 법의 첫 번째 사례가 생겨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실은 뭐 보안사건 폐지처럼 조금 더 대안이 필요한 거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허위 조작 정보, 왜곡 정보라는 것을 그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좀 시행 전에 보완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일단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 첫날 김어준 씨가 이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 법으로. 어떤 거로? 그러니까 이제 그 신고당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과거에 뭐 신라젠 사건 네. 관련해서 연루가 돼 있던 그 이철 전 이제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가 유시민 당시 이제 노무현 재단 이사장한테 돈 줬다라고 얘기해라고 이제 협박을 했다라는 취지로 이제 최강욱 의원이 이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당시에 이제 뭐 여러 매체에서 좀 받아 썼었는데 이제 김어준 씨가 했던 방송에서도 이동재가 이철한테 유시민한테 돈 줬다고 말해라고 협박했어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한 거를 방송을 했었는데 그 영상이 이게 대법에서 허위사실이라는 판결까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제 오래된 사건이고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네. 이철 대표라는 사람이 이제 이철 대표라는 사람한테 그 기자가 협박을 했다는 거잖아요. 뭘 협박했냐? 당신이 유시민한테 돈을 줬다. 이렇게 증언을 하라.
이렇게 이제 협박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협박을 하고 그게 그렇게 증언하지 않으면 나중에 뭐 검찰이 네 가족까지 다 털 거야라는 식으로 일종의 협박을 해서 이제 취재 정보를 얻어내려고 했다라는 이제 주장을 했는데 네. 사실 이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이제 그러한 내용은 없었고 이동대 기자가 뭐 어쨌든 뭐 당시 이철 대표에게 이제 취재를 하기 위해서 뭐 여러 증언을 듣기 위해서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런 식으로 허위 사실을 증언하라고 얘기한 바는 없다라고 네.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이에요. 이제 그런데 관련된 주장이 담겨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동재가 협박했다라고 관련된 주장이 담겨 있는 영상이 아직 그 다스베이더에 남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왜 아직도 이거 가짜 뉴스인데 버젓이 남겨둔 거야?라고 하면서 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건데 예,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한 거죠. 허위 사실을 그대로 지금 내보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거 당연히 딱 들어맞는 사례 위배되는 아니냐. 사안이다. 예. 요건 이제 관련해서 최강욱 전 의원도 아마 민사상 물어냈죠. 예, 벌금 1,000만 원인가 확정이 아, 됐었던 그래요? 일이고, 민형사상. 예, 당시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이제 김어준 씨가 뭐 아니야 이거 맞는데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어요. 네. 당시에 의견서에서도 내가 뭐 누군가 명예훼손하려고 일부러 허위사실 쓴 거 아니다. 나는 당시에 이제 최강욱 전 의원이 SNS에 쓴 글을 그대로 읽었을 뿐이다라고 이제 해명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할 때 이거는 최강욱의 주장이다라고 했는지 네. 아니면은 그 사실 자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대로 읽었는지 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자세한 내용을 따져봐야 될 일이겠죠. 네. 저는 이 법은 만들어서는 안 되는 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이나 임무가 결국 권력 감시고 권력에 대해서 검증 보도를 하는 게 언론의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그런 역할인데 네. 그 기능이 대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하다 보면은 100% 다 사실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일부는 어떤 추측도 들어갈 수 있고 예. 일부는 잘못 오인해서 보도가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전부 징벌적 손배 대상이 되거든요. 이 법에 따르면.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 검열을 계속하게 되고 특히 플랫폼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 검열을 계속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일종의 자정 기능에 맡겨야 될 거를 다 법을 만들어 가지고 게다가 처음에는 이걸 신고돼서 신고 조치해서 권력자들은 빼기로 재벌이나 뭐 네네. 정치인들이나 다 들어갔어요. 의원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입틀막법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죠. 권력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조금만 신경이 곤두서는 보도면은 다 이걸 가지고 허위 신고를 할 수가 허위 조작 정보라고 신고할 수가 있어요. 네. 때문에 이게 언론의 표현의 자유라는 그 말하자면 대전제하고 충돌하는 법임에 분명합니다. 네. 근데 반대로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고 지금은 권력을 갖고 있지만 언젠가 야당이 됐을 때 야당으로서 문제 제기하거나 또 민주당과 같은 진영 내에 있는 유튜브든 언론들이든 이제 이런 식의 말하자면 그 권력 감시를 할 때 네. 거꾸로 이게 족쇄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뭐라고 얘기할 건가요? 저는 이거는 만들어서는 안 되는 법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상황에서 피해자가 구제될 수가 없어요. 이 만약에 이런 피해가 계속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계속해서 네. 이거를 뭐 댓글 하나로도 사람 마음이 무너지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더 세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준석 대표 어머니가 중국인이야 그 영상이 엄청나게 퍼져나가가지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근데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막지? 근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제책들은 사회적으로 논의도 필요하고 당연히 이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법을 실행해서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의 어떤 뭐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난다면 이것도 네. 지금 개정안인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저는 또 개정을 개정안 할 수도 할 수 있다? 있다 생각하고 이거는 논의하면서 계속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뭐 어느 한 것으로 뭐 해결을 하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건 불가능할 것 어떻게 같아요. 예를 들면 네. 지금 이제 논란이 된 1호로 신고가 된 확정 판결이 이미 받았고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는데도 계속 영상 게재를 해요.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이건 악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네. 손해배상 과징 5배까지 할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법원 판결이 나지 않고 그냥 서로의 주장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네. 결국 여기에서도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건 법원에서 바로 다퉈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연 이제 물론 여기 법안에 대해서도 과거의
아직까지도 소급해서 이거 뭐 처벌할 수 있느냐 이제 요것도 얘기는 있긴 하던데 뭐 과거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어렵겠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 판단을 받을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긴 하고요. 7월 7일 이후의 일이겠죠. 네. 그런데 아마 이러한 일련의 그 원칙이 상당 부분 반영될 거고요. 저는 이동학 최고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데요. 정말 가짜 뉴스 때문에 그 피해를 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겪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일련의 어떤 그 교정이 필요하다. 네. 근데 그 의원님 말씀대로 근데 권력을 가진 권력자라든지 또는 우리나라에만 독특하게 존재하는 재벌들은 상당한 권력과 영향력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하겠다. 네. 자 그리고 조국 혁신당 네, 소식 얘기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조국 네. 혁신당 이번 달 말에 전당대회 있잖아요. 이 관련해서 조국 전 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결코 조국의 대리인 대변인 뽑거나 조국 지키기로 비춰져선 안 된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런 류의 단어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조국 혁신당을 넘어 민주 진보 진영 전체에 의미 있는 충격을 주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당대표는 신장식 의원이죠? 단독 출마를 해가지고. 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조국 대표가 조국을 지우십시오라고 하는데 일단 지울 수가 없잖아요. 당 조국 이름부터가 혁신당이네. 조국 혁신당이라서.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당명 바꾸자고 본인이 스스로 좀 아젠다를 던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은 없었고 다만 뭐 차기 당 대표가 되실 신장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간판만 바꾸는 거 오히려 눈속임수다. 지금 뭐 당명 바꿀 생각 같은 거는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아니, 새로운 당명으로 네. 신장 개업하는 그런 의지로 그렇게 해야 신장식 신장 대표니까 네, 신장 아니 개업. 신장 개업당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당명으로 신장 개업한다라는 의지로 그러니까요. 하지 않으면 네. 조국 혁신당이 12명이나 되는데 비례대표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개업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해야 그 된다. 마음가짐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그 신장식 의원이 이제 어쨌든 뭐 얘기를 후보 등록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가 중도 실력 노선을 따라가는데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 진영에 공백이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럼 이제 우리 당은 한국 전체의 왼쪽 운동장을 더 넓게 쓰겠다. 그 조국 대표가 옛날에 했던 소리 비슷한 소리인데 그거.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쇄빙선 역할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굳이 합당을 않고 이제 이대로 가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그러면 거예요. 지난 평택 선거에서 되면 민주당하고 바로 합당하고 바로 들어오겠다. 내가 더 민주당답다라고 했었던 그게 일단은 아니라는 클리어가 거죠. 되어야 네. 되죠. 그거 아니고 우리는 민주당과 다른 길을 간다. 대신 연대한다. 이렇게 이제 된다. 이게 이제 전당대회에서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논점이 좀 될 거예요. 네. 나중에 합당할 거냐 연대할 거냐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가 되면 그냥 연대 정당 정도로 그냥 정리가 돼서 가면 오히려 깔끔하겠다는 생각이 더 드는데요. 네. 저는 그냥 하는 얘기고요. 총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12명의 의원들이 다 거취를 정해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더 이상 총선 출마 안 하고 그냥 뭐 여기까지다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아니 조국 혁신당으로 출마해서 어디가 당선이 돼요? 조국도 안 되는데. 그러면 길은 합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일 뿐이지. 근데 이제 그 합당의 열쇠는 민주당이 쥐고 있는 거지. 네. 조국 혁신당이 쥐고 있는 건 아니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당대당 같은 거는 이제 상정 안 할 거예요. 그러면 흩어져서 들어오든가 아니면 흡수합당이든가 네. 이제 그런 거고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 흡수합당이죠. 때문에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은 이미 자강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망이나 의지가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을 했어요. 네. 아니 조국 대표 당대표인 조국 대표 창업자이자 당대표가 나가가지고 민주당의 노선을 가장 잘 수행하는 게 나다 얘기했는데 무슨 자강입니까 이제 와가지고 그냥 하는 얘기죠. 네. 저는 이제 선거가 내년에 없기 때문에 억척스럽게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개헌 국면은 올 것 같거든요. 드라이브는 어느 정도든 걸어질 것 같은데 거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다. 거기에서 이제 약간의 목소리를 내주면 의미 있을 것 같다. 네. 현실적으로는 민주당 의원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으로 합당돼서 들어가도 갈 지역구가 있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댓글에 당명 아이디어 그만 받겠습니다. 너무 이상한 당명들이 많이 올라와서 예, 그 정도 하시죠, 여러분도.
자, 그리고 자투리 뉴스 한두 개만 얼른 자투리로 가보겠습니다. 갈까요? 네. 요새 지하철 버스로 혹시 이렇게 우리 이동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춥긴 춥지 않으세요? 아, 그런 맞아요. 칸들이 좀 있죠. 네, 이제 그런 칸들이 있는데 이제 이게 좀 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이거 매년 있습니다. 논쟁이었지. 온라인 상에서 이제 직장인 예. 커뮤니티 있잖아, 익명 커뮤니티에서 제발 출근길에 에어컨 좀 꺼주세요. 진짜 바람 맞아서 살이 막 피부가 찢어질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글이 올라오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출근길에 땀 뻘뻘 흘리는 사람들 안 보여? 추우면 긴팔 입던지 약 냉방 칸으로 가던지. 라고 하면서 이제 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네. 근데 또 반대쪽에서는 누가 끄래? 아니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날에서 너무 온도를 낮게 설정해가지고 진짜 살이 아린다니까. 온도를 좀 올리든 양냉방을 전체적으로 확대하자 이렇게 가자고 하면서 논란이 좀 있대요. 네. 네. 가능한 약 냉방 칸 정도가 좀 기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밖에 날씨가- 일반 칸은 어쨌든 이제 기준 온도가 24도, 네. 양 냉방 칸은 26도로 설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 예. 물론 네. 이제 선택해서 살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아침에 막 그쵸. 그 바쁜데 칸 나눠서 타기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밖에 날씨 대비해서 조금 시원하면 됐지 뭐. 그렇죠. 이 방법은 네.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 옷을 벗든가, 예.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 옷을 입든가. 예. 그거밖에 없지 않아요? 각자가?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프랑스 사람들이 이 논쟁을 싫어합니다라고 아, 거기 에어컨이 없어서 없어. 못 에어컨이 그러니까. 없어. 에어컨이 오래돼서 40도인데. 아, 예, 예. 자, 그리고 네. 요즘 주식 투자가 뭐 열풍이다 보니 대학가도 예외가 동아리비를 아닙니다. 빼돌렸어요? 네, 경북대 학교에서 벌어진 일인데 분들이 이거 안 물렸나 모르겠네요. 다행히 물리진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한 요리 동아리 소속 학생이 동아리의 공금을 빼돌려서 한 8개월 동안 677만 원을 빼돌려가지고 이걸 주식 투자를 했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해명은 내가 이거 투자해가지고 배당금을 받아가지고 배당 나오는 주식에 투자했나 봐요. 해가지고 동아리 운영비에 아이고, 보태려고 말 안 되는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24만 원의 배당금이 나와서 동아리 임원진들 밥 먹을 때 회식비로 사용했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어쨌든 근데 이거 횡령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총학생 회에서 이제 부당 사용액 당연히 환수하기로 하고 뭐 학생이 뭐 사과문 쓰고 뭐 금액 변제를 했다고 합니다. 네. 벌어서 다행이지만 여러분 이거 범죄입니다. 범죄입니다. 네, 정신 범죄예요. 바짝 차리시고. 네. 네, 이렇게 아니 내가 빚내서 투자하는 것도 위험한데 훔친 돈으로 어떻게 투자할 생각을 다 하고 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뜩이나 지금 주식도 하락 반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시국에 이제 이렇게 했으면 이제 진짜 큰일 나는 거죠. 나는 겁니다. 네. 네. 물린 사람들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요 정도 뉴스 보면 괜찮지 까지만 않을까? 할까요? 네. 예. 19. 리센느 왜 얼마 전에 그 일베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일베 논란이 있었다기보다는 일베로 몰린 논란이 좀 있었죠. 노 논란, 무섭노 이거 네, 무섭노 이제 해서. 일베 논란이 근데 있었는데 오히려 인기는 더 올라갔죠. 높아지고 있군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원래 2년 전에 나왔던 그 러브어택 노래가 이제 역주행을 하는가 하면 최근에 또 신보를 발매를 했는데 리메이크 곡이에요. 네. 그 옛날에 카라의 프리티걸이란 노래 아시나요? 네. If you wanna pretty 이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노래 가사 중간에 후렴구에 안 된다는 말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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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인기가 더 올라가고 있더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고요. 여름입니다. 나 스스로도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혹여라도 불쾌감을 줘서는 가능한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께 필요한 알래스카 큐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사실 몸에서 약간 좀 땀 냄새 이런 거 나면 내가 누구 만나기도 조금 좀 두렵잖아요. 꺼려지죠. 꺼려지고 예, 그런 거 없이 자신감 있게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쿨 멘톨 요거 이제 하늘색 있었죠. 아주 투명한 파란색으로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예, 물론 이제 이걸로 샤워하면 훨씬 더 시원하고요. 향도 좋아. 그렇습니다. 향 향 좋아요. 좋아요. 향기. 네, 요거 님이 쓰고 계시잖아요. 예, 이 색깔도 다양한데 오늘은 두 가지 색깔만. 그렇습니다. 하늘 이게 신제품인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저희가 아마도. 좀 파란색 진짜 열심히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반응이 좋아서 신제품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게 고급진 이게 여기서는 얼마예요? 향이 납니다. 요거요 가격은 진짜 링크 타고 들어가셔야 보실 수 있어요. 저렴하게 보내드립니다. 이거 약간 되게 좋은가 보죠?
위스키 네. 버번 우드 샤워. 향이 나네요. 네. 이게 남성용인가 보다. 고급스러운 여성분들도 사용해도 괜찮죠. 아 이게 약간 차가운 도시 여자의 향기도 그렇습니다. 약간 느껴지는 것 같은데. 예, 요건 이제 특히 네. 채취를 좀 없애주는데 굉장히 효과가 좀 높은 건데 최대 71%의 채취 감소 효과가 입증이 됐고요. 특히 그 박테리아 제거 성분이 있는 데오드란트 비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버번 위스키 우드 향 최대 24시간까지 향이 지속되니까 이번 샤워 아침에 샤워고 다음날 아침 샤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요거 퍼퓸 샤워바 헤어 바디 얼굴 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누적 판매량만 30만 개. 야, 진짜 사야 되겠다 이거. 자, 요거 지금 구독자 네. 한정 장르만 여의도 특별 혜택으로 3+1 하고 있습니다. 헬스장 여행 가실 때 편히 들고 다니시라고 6,900원 상당의 큐브 전용 케이스도 있거든요. 네, 요것도 같이 증정해 드리니까 요것도 놓치지 마시고. 그러니까 총 4개가고 케이스까지 드리는데 장르만 여기도 특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좋은 가격으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냄새가 진짜 좋습니다. 네, 아주 향긋하고 상쾌한 네. 알래스카 큐브와 올여름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패널분도 선물로 드립니다. 아, 그래요? 쏩니다. 나이스. 예. 누구 맘대로. 대신 꼭 사겠습니다. 네, 부장 맘대로. 네. 예. 아니, 하나 향기가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드리면 안 되는데. 네. 자, 그러면 우리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감사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